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늘 뜨거운 이슈죠.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요즘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줄어든 겁니까? 실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문의도 많이 줄었고요. 통계로 집계된 실거래 신고 사례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말 집계 기준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한 90% 가까이 급감을 해서 한 10%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죠. 가격이 워낙 올라서 이제 좀 조정을 기다리는 심리들도 있고, 대출 규제라던가 금리 인상 같은 요인들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겠고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변수를 좀 지켜보고 거래를 하려고 대기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주말에 신문을 보니까 강남 4구 아파트 값이 1년 8개월 만에 이제 하락 전환했다. 근데 정확하게 같은 기사에서 또 신고가를 갱신한 것도 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사실 줄기차게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대세 상승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대략 한 2년여 만에 하락 변동률을 미세하지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난해와 같은 급등장세가 계속될 수 있는 동력은 시장에서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이러한 조정 흐름이 대세적인 하락 혹은 이제 큰 폭의 조정,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시작인가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요새 워낙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몇 건의 급매물 거래로 이제 하락 진단을 하거나 이제 앞으로는 폭락한다거나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좀 어렵다라는 주장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소비자나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강남 4구의 주간 단위 변동률 수치가 미세하게 마이너스를 보이기는 했어도 그 내부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가의 거래 사례가 나오는 단지들, 개별 아파트 단지들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대세적인 하락 조정으로 굳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대선 이후에 거래시장 정상화 시점까지 조금 찬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간간히 이제 실거래가가 좀 떨어진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요즘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건 일단 증여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부동산 전통적인 이제 비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이제 좀 급하게 필요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좀 내놓기 때문에 일부 떨어지는 거지. 아직 이게 대세 하락은 아니고 올해도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영끌이라는 투자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한 6억에서 9억 정도의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하는 주택들에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신 생애최초 구매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지역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올해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거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고요. 거기서 소위 이제 처분을 빠르게 하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면 이사갈 집을 계약해 놓고 잔금용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거래 시장이 급냉하면서 팔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하고 있고, 이런 건들이 반영이 되면서 마이너스 변동률이 좀 집계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사례가 통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몇몇 건을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워낙 건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전체를 대표할 만큼 어떤 설명력을 갖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보니까 세수 오차가 61조 원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보니까 그 중에서 부동산 세금이 이제 17조 원 정도 돼요. 이제 정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또 반증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뭐 직접적으로는 주택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 세부 내역을 보니까 5차 중에 부동산 거래 이제 세금 등 양도소득세 금액이 비중이 컸고요. 실제로 예상보다 늘어난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분의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택 부동산 가격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급등을 하면서 이제 처분한 매각자들의 거래 세금이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 예측을 하고 수급 분석을 하고 이제 정책들을 펼치긴 했지만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실제적으로는 가격을 좀 더 안정시키겠다라는 이런 정책의 결과들이 수반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는 거는 크게 보면은 뭐 이제 대출 규제, 뭐 세제 강화,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격 인상 뭐 이런 이유들일 것 같은데 올해 1월부터 대출 규제가 많이 더 강화가 됐죠. DSR이라고 하죠. 네네. 예. 구체적인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차주의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 전체 통틀어서 DSR 40% 규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예.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평균 만기 기간이 축소됐기 때문에 매달 갚아나가야 되는 원리금 분등 이제 균할 상환 금액 같은 것들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쉽게 설명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쉽게 빌려서 주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시던 이런 소비자분들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DSR 규정이 오는 7월부터는 더 강화가 되거든요. 현재는 금융권의 전체 차주 대출 2억 원 초과 대상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이 금액이 1억 원 초과 대상으로 더 엄격하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리가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혹은 이제 단기로 쓰시는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최대한 이제 빌려서 집을 사시는 연끌 투자를 많이 하셨던 지역들이나 아니면 연령대, 뭐 20대, 30대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이 강화되면서 좀 타격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분들이 구매하셨던 주택들을 이제 이후에 사줄 매수자들의 입장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시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연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목표로 하신 높은 가격에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대출 난민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던데요. 당연히 이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부정적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걸로 보십니까? 일단 계층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예를 들어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이미 금지가 된 상태였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DSR 규정이 강화됐다라고 해도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쓰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덜한 반면에 쉽게 이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던 젊은 계층이나 아니면 중저가 주택들이 모여있는 거래 시장에서는 이 DSR 강화 규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좀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 여당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아직은 낮은 편이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제 뭐 사실상 거의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됐다. 이런 이제 주장이 좀 맞서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설득력이 더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제 그 통계들의 기준이나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지표들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통계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체감할 때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 틀리다보다는 이제 세금의 증가하는 속도라던가 혹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일반 소비자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금의 변화 정도 같은 것들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재의 실정 혹은 또 세금을 예측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도의 복잡성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을 보유 투자하는 이런 개인적인 국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세금이 좀 명확하게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고 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동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득 대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에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도 예상보다 급격히 변동을 하고 또 예측하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벌어졌죠. 제도가 워낙 여러 번 바뀌면서.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에는 뭐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주식하고 부동산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이제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히 이제 불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금리 인상 자체가 충분히 좀 예견된 수준 안에서만 관리가 된다면 지금에 오르고 있는 금리 수준에서 그렇게 대출 상환이나 관리가 통제되지 않는 위험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실제 시장의 실체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시중은행권이 벌써 5% 후반대까지 가고 있는 상태고 신용대출이라던가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출 액수 자체도 줄어들고 상환하셔야 되는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충분히 좀 예견한 수준에서 감내 가능한 위험 가구에 도달하지 않은 일반 대출자들이 좀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위험 수준은 아니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근데 이러한 수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동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좀 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하여간 속도도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시쳇말로 이제 악소리가 나는 겁니까?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속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 자체도 통제를 하고 또 증가 속도도 조절을 하려는 여러 가지 부채 대책들을 미리부터 내놓고 단계별로 강화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미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가계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시장에서는 지난해 좀 특징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가격 급등을 주도했다라고 판단되는 이제 몇 차례 저희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이제 연끌 투자를 하신 젊은 내 집을 마련한 신규 구매자들 그리고 중저가 지역에서 대출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무리해서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오르는 정도가 예상 수준 안에 있더라도 소득 대비 상환 비율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체감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좀 한계 가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부동산 관련 부담이 크게 늘고 또 이런 부작용을 조금 이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뭐 정부 여당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이나 뭐 완화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곧 있을 뭐 대선 그 후보들 공약은 좀 어떻습니까? 좀 비교를 좀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같은 것들이 재고 시장의 거래 부진 같은 것들, 거래 매물 잠김을 가져온다라는 지적과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은 한시적으로
완화 유예한다라는 공약은 기간은 조금 달리 내놨지만 대표적인 양당 후보가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종부세, 재산세 부분에서도 조금 완화하는 통합 정책들에 대한 공약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주택 보유냐 매각이냐 이런 의사결정에 거래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재산세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특히 이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를 결정짓는 공시가격 부분에 있어서 공시가격 현실화 단계에서 저희가 공시가격도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면서 세부담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 중에 보시면 공시가격의 완화나 아니면 뭐 회기 같은 공약들을 지금 내놓으신 상태예요. 뭐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올해 공시가를 발표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이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겠다거나 여러 가지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대선 끝나고 좀 더 길게 보면 지방선거까지 끝나는 6월 상반기까지는 조금 정책적인 내용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약 내용이 또 구체화되고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공약과 달리 이제 뭐 축소 폐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시고 판단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집 살려는 사람도 그렇고 팔려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정책이 이제 급하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사항에 따라서는 뭐 입법을 요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시간도 분명히 뭐 많이 걸릴 텐데 이번 대선이 그렇게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뭐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어느 쪽 누가 대선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정책이 크게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게 대비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나 대체로 이제 시장의 의견들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수렴을 해보면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비해서는 뭐 조세라던가 아니면 금융이라던가 아니면 공급적인 부분이 좀 더 완화되거나 혹은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대선 이후의 결과를 보시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정부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중과되고 있거나 혹은 급격하게 이제 복잡해지고 늘어난 부동산 주택 관련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자체도 조금 간소화되고 중과 정도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들이 시장에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정부가 공급 확대 대책들을 이제 뒤늦게 좀 서둘러 여러 번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대책들의 실행 사항들이 이제 후보지 일부를 발굴하는 수준에 그쳐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규제 완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등 아파트 공급 확대가 좀 본격화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비슷하게 하고 계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것에 따라서 내년 그리고 그 후년에 단기적인 시장 흐름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몇 년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뭐 매년 뭐 두세 차례씩 내놓고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다. 근데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좀 잘 믿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십니까? 수요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 비해서 공급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요구보다는 굉장히 좀
늦게 진행이 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 부분에서는 일단 좀 더 정확하게 수요 시장을 조사하고 예측하는 일단 실제적인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원하는 주택의 수준이라던가 그리고 거주를 원하는 지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과거에 해왔던 행태대로의 분석과는 달라지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정부나 과거의 방식처럼 소위 거주 목적으로만 투자자들이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나 내 집 마련 혹은 투자까지 겸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수요 시장을 예측해야 그에 맞는 정확한 공급량도 이제 추정이 돼서 공급 계획도 계획에 맞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대개 보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이제 규제가 강화되건 아니면 규제가 완화되건 대개는 다 시장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시장에 너무 좀 깊숙이 관여하는 게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좀 혼란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죠. 사실 주택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목표로 한 하락 안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실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수급 상황과 거래 상황에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실제로 상품 가치가 거래와 함께 결정이 되는 구조인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너무 무리한 혹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개입이나 관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정상적인 가격 결정이나 수급 안정이나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만 이제 전체적인 장기적인 국토의 이용에서부터 시작된 도시의 개발이나 전체적인 공급량의 관리나 그리고 전체적인 주거 인프라의 관리를 위한 SOC의 개발이라던가 광역교통망의 확충 계획이라던가 이런 중장기 플랜들은 정부가 짜는 게 맞겠죠. 예. 집 사려는 사람들은 뭐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까? 올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무작정 이런 것들을 보고 집 사기를 밀어놓고 전세에서 버텨라 이런 전략보다는 이런 상황들에서